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11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폭발 조짐인데 아주 완전히 폭발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폭발 일보 직전에 봉합이 되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한 달 만에 벌써 이너서클의 권력 갈등,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양상인데, 자,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보좌를 했던 핵심 측근들, 이준석 뭐 대표가 이름을 붙였지만은, 윤핵관, 그 윤핵관의 두 핵심 축이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또 충돌했다가 가까스로 봉합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그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관련 충돌, 자 이것까지도 봉합은 일단 됐는데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왜 어떻게 봉합이 됐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이 이너서클 안에 권력 투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 권력 넘버 2 경쟁 불붙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정치 권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안에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는 정진석, 이준석 또 뭐 장제원, 권성동 이런 것은 전부 다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체 윤석열 정권의 넘버 2라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도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자기 대권주자 지지율 4%를 받았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이런 감이 있는데, 벌써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한동훈이 실제 넘버 2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국회에 재입성한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인수위원장을 했으니까 안철수가 넘버 2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넘버 2 하는 건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 경쟁이 불붙었다. 물론 여기에 윤핵관, 뭐 정진석, 이준석 여기에 또 안철수 이렇게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논쟁이 붙었던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핵관 의 양날개 장제원, 권성동 이 두 사람이 충돌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한다고 알려진 민들레 모임, 민들레 모임 결성을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하고 또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뭐 이용호, 뭐 이철규 이런 의원들이 이 연판장을 돌려서 가입을 권유를 한다고 해서 이 논쟁이 일어났는데 친윤계 개파 모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났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도 사조직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동을 걸었고 특히 이 권성동 같은 친윤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원래 국회의원들을 일종의 뭐, 어떻게 통제를 한다고 할까, 관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친윤계로 불리는 모임에 참여를 하니까 그것을 원내대표 자격으로 제동을 걸고 장제원 의원에게도 전화를 하고 뭐 했다는 것인데, 자, 여기에 숨은 어떤 정치적 파워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이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그 표현 방식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으로 작심을 하고 도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 지적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같은 친윤의 핵심인데 공개적으로 하면서 일종의 두 번째 이 장제원을 저격하는 듯한 장제원에게 내가 전화도 걸어서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저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도발적이라는 거고 또
만약 이것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 정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작심하고 이 도발을 했는데, 자, 왜 이렇게까지 권성동이 이 도발을 하고 나섰을까? 일단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치 권력 넘버 2 자리를 놓고 어떤 충돌을 벌일지도 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선후배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법학한데 7살이 많죠. 장기원 의원보다. 장기원 의원은 신문방송학과. 그래서 중앙대학교 선후배인데 이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인연을 맺고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선진국민연대입니다. 선진국민연대. 선진국민연대라는 모임에서 그 모임의 동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선진국민연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용준, 핵심 실세였던 박용준, 왕차관, 왕비서관, 이렇게 불렸던 박용준 지식경제부 차관, 전 차관, 또 뭐 청와대 기획비서관도 하고 했죠. 자, 박용준 전 차관이 그때 선진국민연대라는 대선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호영 이렇게 경쟁을 했을, 죄송합니다.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2007년 대선 때죠. 그때, 물론 그 본선은 싱겁게 끝났지만 예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죠. 그 치열하게 맞붙었을 때도 이 선진국민연대가 외곽 조직으로 큰 활동을 했습니다. 박용준이 이끈 조직이죠. 그때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 회원수가 무려 463만, 전국에 463만의 회원이 있었다. 물론 이 회원이라는 것이 여러 단체, 기존에 있던 여러 단체들을 규합을 해서 다 이제 합하니까는 463만이 된다는 건데, 자, 이 선진국민연대가 대선 경선, 그리고 대선 본선, 박근혜 후보와의 경선, 정동영 후보와의 본선을 승리를 이끌고 나서 이명박 정부의 주축 세력이 되는 거죠. 주축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도 되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여러 곳에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이 퍼집니다. 중요한 이명박 정부의 자리를 꿰차는 건데, 자, 한 세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관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2007년 연말에 대선을 하고 2008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18대 총선. 그 총선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국회로 들어간 인물 중에 한 명이 장제원입니다. 초선. 2008년 18대 국회 때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됐는데, 그때 의원이 된 장제원은 선진국민연대에서 교육문화위원장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교육문화위원장. 선진국민연대 출신이죠. 박용진이 이끈 선진국민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산 조직을 총괄하는 선진국민연대에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선진국민연대 중에서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이 15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권성동입니다. 권성동이 선진국민연대의 강원연대 대표, 일종의 강원 지부장격이었고, 이 장제원은 부산 지부장격으로 교육문화위원장 이런 것도 맡았죠. 자, 그때 권성동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무비서관. 이 선진국민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장제원은 선진국민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권성동도 이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지만은 곧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장제원, 권성동은 같이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두 사람 다 역할을 하죠. 이 장제원은 바른정당으로 갑니다. 김무성, 유승민이 주도를 했던, 탄핵에 찬성했던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한 경우죠. 권성동은 새누리당에 남아있으면서 그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서 또 탄핵에 어떤 그 일조를 하는, 자, 그런 과정을 두 사람이 거쳤습니다. 자, 윤석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이 정치권에 등장할 때 이 두 사람은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되죠. 이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외가에서 어릴 때 놀러 갔을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다. 두 사람이 60년생, 1960년생 동갑이죠. 그리고 장제원은 이 정치적 조언자로서, 윤석열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부침이 좀 일어납니다. 처음에 캠프가 꾸려졌을 때, 장제원은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렇게 해서 실무를 총괄을 하는데, 권성동은 그때 거의 좌장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성동이 좌장 역할을 하고 이 장제원은 실무를 총괄을 하는, 그러니까 권성동이 어떻게 보면 위에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장제원이 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실무를 총괄하다가 아들 문제, 래퍼 아들의 음주운전 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 때문에 백의종군을 선언을 하고 캠프에서 일단 빠져나오죠. 빠져나왔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다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권성동이 이 장제원의 빈자리를 대체를 하면서 후보 비서실장,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이렇게 두 개의 자리를 가지고 전면에 나서게 되죠. 장제원이 그 백의종군을 선언한 사이에. 자, 그런데 당선 후에 또 처지가 좀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전히 장제원을 신뢰하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장제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할 때는 장제원에게 정권을 맡겨서 단일화를 하도록 했죠. 자, 그리고 당선된 후에 비서실장을 맡겼는데, 자, 그때부터 이 약간 미묘한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권성동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초기 인사를 다 주도를 했다. 이런 말들이 한참 들렸습니다. 초기에 조각 과정, 장관들부터, 뭐 총리 발탁부터 장관들 발탁하고 이런 것까지 완전히 주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의 바닥에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장제원이 소속했던 이 선진국민연대를 이끈 박용준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때 당선인의 무슨 비서실 차장인가 어쨌든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거의 초기 인사를 다 했습니다. 자, 그것이 공통점이 있죠. 박용준 라인이었던 이 장제원이 그 이명박 때는 박용준이, 윤석열 때는 장제원이 이렇게 초기 인사를 다 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장제원에게 쭉 줄을 다 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계 사람들, 과거 친이계, MB계 이렇게 불렸던 인물들이 요소요소에 지금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상황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당은 물론이고 정부, 행정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권력기관 이런 곳에 MB 때 사람들이 대거 포진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장제원의 영향력 아니냐 이런 말들이 정가에서는 파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장제원 뒤에 박용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흘러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확인을 해본 결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풍문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쪽에서는 가깝다, 그런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MB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장악을 곳곳에 포진을 했고 거기에 장제원의 힘이 미쳤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인사 독주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권성동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초기 인사를 할 때 인사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이 권성동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이죠. 그때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친구고 자장 역할을 했으니 조금 자리가 어떻게 됐느냐, 내 자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권성동이 나도 모르겠다. 장제원이 나에게도 안 가르쳐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또 그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대 정권도 보면은 임기 초반에 내부에서 파워게임이 일어나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데 그 핵심은 농공행상,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 그래서 박용준 때도 이명박 정부 때 박용준 때도 정두원 의원과 박용준 정두원의 인사전쟁은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인사전쟁이 났었는데 MB 때 이번에는 그런 인사전쟁까지는 아니지만은 장제원이 초기 인사를 주도를 하면서 인사 독주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이 일종의 좀 불만 같은 게 있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던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 권성동은 원내대표가 됐는데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금수완박 그때 중재안 파동이 한 번 있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해줬다가 역풍을 맞아서 그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갔고 그래서 장제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권성동에 대한 불만이 있다. 자, 그런 분석까지 나와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들어가는 미묘한 역학관계가 설정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권력 넘버2 경쟁이 가시권에 든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민들레 모임 파동. 자, 그래서, 일단 이 민들레 모임 파동은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제원 의원이 한 발 물러서면서 빠져나왔죠. 모임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성동희 형과 성동희 형과 윤석열 정권에서는 갈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임 불참, 민들레 모임 불참 선언을 하고 영어로 brother is a brother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권성동과 장제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 정치 권력을 놓고 다툴 때 이런 것은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역대 정권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여권 안에서 권력 투쟁이 불가피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안철수, 또 이준석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의 지금까지의 관계, 미묘한 관계, 얽히고 설킨 이 관계를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 권력 투쟁이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죠. 그런데 24일 날 윤리위에서 결정에 따라서 성남 문제 결정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내려놓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치러져서 당 대표를 새로 뽑는다 하면은 권성동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원내대표 4월까지 끝내고 6월에 당권 도전에 나서는 그런 로드맵이 권성동에게는 있죠. 그래서 당권을 잡으면은 그 다음 해 총선에 대해서 공천권을 완전히 지게 되는, 공천권을 좀 많이 장악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에 그런 로드맵이 있는데, 자, 장제원이 지금 불참을 선언했지만 장제원이 주도를 했던 민들레 모임에 현역 의원이 30명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은 오픈 플랫폼이다. 이렇게 장제원이 이야기했죠. 국민의힘 누구든지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것이 국민의힘 안에 최대 세력이 됩니다. 지금도 30명이면 그게 최대 세력인데, 그 최대 세력이 되면은 그 민들레회가
자기 당권을 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그런 세력이 되겠죠. 그런데 권성동 입장에서는 장제원이 그 모임을 주도를 하면은 같은 윤핵관 안에서 경쟁 관계인데 본인을 밀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런 또 생각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민들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장제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당권 경쟁에서 권성동을 밀기가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에게 정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 과정에서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를 해서 우리 쪽에 편입이 되면, 정권을 잡으면은 안철수가 차기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그 기반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가 크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자, 이런 그 약속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다면은 안철수가 8월 전당대, 내년 6월 전당대회에 이 출마를 결심을 한 상황인데, 거의 굳힌 상황인데, 그러면은 장제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윤핵관을 권성동은 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권성동은 민들레 모임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막들이 정가에서는 뒷담화로 흘러다닙니다. 자, 일단 이번 상황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기에 본인과 가까운 정치권의 사람들이 정치 권력 2인자 경쟁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과 정진석, 그 우크라이나 핵 문제 놓고 충돌을 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휴전을 시킨 흔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인데, 박성민 의원은 이준석의 비서실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박성민은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검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우크라이나에 이준석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정진석 너무 좀 몰아붙이지 말라고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 박성민 비서실장이 이준석에게 전달을 했고, 이준석은 뭐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진석도 그 시점에 대응을 하는 대신 소위부답, 웃으면서 답하지 않는다, 그 액자를 내걸면서 사실상 휴전을 했는데, 아마 정진석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동갑이고 그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이준석 갈등을 일단 휴전시켰다. 그렇게 보면은 민들레 파동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민들레 모임 결성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핵심 측근인 장제원이 주도를 하는 건데, 장제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두 번째는 인수위 출신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인데, 그 사람 위주로 30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를 하고 계속 그것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넓혀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또 하나는 이 모임이 다른 계파 모임과 달리 민들레 모임이 그냥 국회의원들만의 모임에 그치지 않고 이 정부,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불러서 정책 토론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실과도 정책 협의를 한다. 그러니 당정대 모임, 그전에는 당정청 했지만 청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정 대통령실 모임 성격이 있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일종의 당정대 별동대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어떤
무견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준석이 사조직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데다가 뭐 이준석 반발도 그렇지만 권성동 외가 친구 권성동 원내대표 또 원내대표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하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겠구나 싶어서 일단 장제원은 빠지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친윤 색채를 좀 희석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분석을 해본 것이죠.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경로의 메시지 전달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일단락 됐지만은 이것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죠. 그렇지만은 1년 후에 당권 경쟁이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조기 그 퇴진을 그 논외로 치고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총선 공천권 경쟁이 있고 그것을 지나면은 또 후계 구도까지 줄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너서클 안의 파워게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뭐 이준석, 전진석, 권성동, 장제원 이 사람 외에도 안철수 또 한동훈 이런 그 변수가 아닌 이 상수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권 안의 이너서클 권력투쟁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